바른정당이 오늘 저녁 의원총회를 열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마지막 담판에 나섭니다. 이로써 이번 주 보수 대통합이 중대 기로를 맞을 전망입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에 바른정당의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이 남경필 지사가 얘기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전당대회 개최 여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 전당대회라는 건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제 이 일부 통합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이 일부 이제 한국당에 흡수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하지 말고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완전히 새롭게 네. 두 당이 새롭게 전반적인 전당대회를 따로 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는 통합 논의와는 전혀 별개의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를 사실상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당의 지도부라든지 바른정당의 지도부와는 관계없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그 통합 전당대회가 일단 홍준표 대표가 이 통합 전당대회를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홍 대표의 사퇴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의원도 12월 13일 날 바른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통합 전당대회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끝까지 전당대회를 열고 바른정당이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라는 입장이 확고하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이 통합 전당대회가 양당으로부터 이렇게 동의를 받거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게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네. 아까도 잠깐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일단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벌고 여유를 좀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게 양당의 통합파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서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단. 네. 이 말씀해 주셨지만 통합파 의원들은 이 1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연기하자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바른정당 경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강파 의원들은 예정대로 13일에 전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의 간극을 쉽게 좁힐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당은 저는 분당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자강파는 자강파대로, 통합파는 통합파대로 이미 한국당의 마음이 가 있고 일단은 형식적으로 탈당계를 내고 그리고 다시 입당 절차를 밟으면 당이 이제 분당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물론 남경필 현 지사가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저는 남경필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명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자강적으로 먼저 선도 탈당을 해서 나간 분이 남경필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 지방선거가 앞으로 몇 개월 앞에 남아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남경필 지사는 다음 지사직에서 거의 여당이라든가 민주당한테 거의 참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육 지체로 과거에 선도 탈당했던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래도나마 이것을 좀 어떻게 해서 돌파해 나갈 카드가 합치기는 합치되 당대당 통합으로 하자. 그러나 사실 지금 유승민을 비롯한 당권 주자들이 지금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명분이고 결국은 나갈 사람은 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내자로 말하면 각자 도생. 결국은 그러나 총선 국면 앞으로 3년 뒤에 있는 총선 국면에서는 보수 정당은 하나로 합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치는 물론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정당끼리의 큰 정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것이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차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총선까지 2차에서 보수 정당이 결국은 하나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정계 개편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일단 바른정당이 현재 지금 의원 20명이기 때문에 몇 명이 탈당할지도 관심입니다만 몇 명이라도 탈당하게 된다면 일단 교섭단체는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명만 탈당해도 무너지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바른정당이 이 상태 그대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까지 결정이 됐잖아요. 한국당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이 탈당해서 한국당과 합칠 명분은 최소한 확보가 된 거예요. 그들 나름의 명분이 확보된 거죠. 그것이 과연 규범적 측면에서 당위적인 것이냐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말이죠. 그쪽을 기정사실화 된 거로 보이고 단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합당, 통합, 합당이라기보다는 통합이죠. 일부 통합인데 이 논의가 과연 어떠한 것이 명분인가. 보수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 보수 유권자들이 봐도 과연 이 통합의 명분 그리고 통합의 어떤 당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가 그게 굉장히 의문점이에요. 과거 DJP 연합 같은 경우 그건 통합과는 좀 다른 것이긴 했습니다만 1987년도죠. 그때 97년도 그때 보면요.
나름 명분이 있었거든요. 뭐 내각제를 이제 약속하는 개헌 네.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지켜지지 않았고 1990년도에 이른바 삼당 합당, 삼당 합당도 전부 색깔이 다른 이념이 다른 정당들의 합당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민주당이 태어났잖아요. 민주당 이후에 신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 이렇게 한국당까지 왔잖아요. 어쨌든 그때도 삼당 합당의 나름의 명분은 내각제였어요. 내각제 개헌이었는데 나중에 파기됐습니다만 지금의 이 합당 논의가 과연 무엇을 연결고리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통합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지나치게 내년 선거를 의식한 네. 그런 지나친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네.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최 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 이제 각도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지금 통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는 분당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과 한국당 정체성이 일단 같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이 있으면 바른정당이 다른 어떤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뭐 다른 것을 지금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안보는 보수, 그리고 경제는 진보. 그러나 그 지금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경제 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진보 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보수적인 유권자, 지역적인 어떤 기반이 같은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분당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통합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큰 길에서 하나로 또 다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회자 정리라고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보수 정당은 원래 어떤 분당의 이유가 없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당이 분당됐고 그것이 해소됐기 때문에 하나로 합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필 규정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이 한때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어떤 통합 논의가 한참 수면 위에 올라오다가 국민의당 내 이 호남계 중진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인데요. 이 바른정당이 결국 분당되면서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진다면 이 다시 국민의당과의 어떤 연대라든가 통합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집권당과의 통합도 우리가 한 켠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는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통합 논의가 있다가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급부상했죠. 네. 급부상해서 바른정당이 국민의당 쪽으로 합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가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당 내부의 그 호남 중진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건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중도란 그런 의미에서 통합이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당 내부에 호남 중진 의원들과 안철수 의원 측근 의원들과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네. 같아요. 가치 지향도 많이 달라 보이고 정책적인 지향점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하나로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부의 안철수 의원 쪽과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대단히 친화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호남 중진 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뭐 선을 긋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쪽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얘기는 정책 연대를 통해서 선거 연대로 간다. 선거 연대 내년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간 다음에 나중에 통합은 그 이후에 논의하자 이런 건데 적어도 지금 현 단계에서 바른정당의 그 자강파가 남아서 국민의당과 다시 통합 논의를 해 나간다는 건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이 바른정당의 분당이 가시화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홍준표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조치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그 금요일 당일에도 이 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이 반발을 했고요. 이 친박계 역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홍준표 대표가 이번 제명 조치를 계기로 해서 어떤 당내 장악력을 더 키웠다. 친박계의 어떤과의 갈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인데요. 그런 건 뭐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의 무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무기는 상당히 많은데 역사적으로 보고 정당사를 보면 야당의 무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부 여당을 강하게 공격하는 것. 그러나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말고는 특별하게 여당을 공격할 만한 소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소재가 없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것이고 거기에 물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같이 책임론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의 힘이 지금 상당히 소멸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 지금 몸부림이라고 보는데 두 번째는 당내 갈등을 통해서 당내 권력 투쟁이라든가 당내 치열한 이런 갈등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관심을 갖는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이런 모습,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 지금 상당히 저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를 밟고 가라 하면서 스스로 탈당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 제명하는 것을 택했다고 보는 것은 그만큼 더 당에 힘을 실어줬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구치소에서 이런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일체 보지 않고 있고 본인이 지금 뭐 이런 국정원과 관련된 돈 그런 것도 모르시고 물론 이 탈당 이 제명된 것은 이미 이제 뭐 알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대통령께서 이 탈당에 대해서 무슨 큰 언급을 해서 갈등의 국면을 가져주면 한국당은 더 큰 그런 국민적인 관심을 가질 텐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홍준표 대표의 어떤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지금 당을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이지 네. 이것이 홍준표 대표의 어떤 앞으로 미래의 어떤 큰 어떤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그런 것은 저는 되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에까지 당대표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만 정당의 대표의 어떤 힘이라는 것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네. 그리고 대권 주자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반열에 올라갔을 때 실세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홍준표 대표는 그 직전까지 이미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한 이후에 또 홍준표 대표가 친박계 쪽으로 이 칼날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향해서 바퀴벌레다 이런 격한 표현까지 썼는데 이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특유의 아주 거친 화법이에요. 네. 바퀴벌레란 말을 이제 뭐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자신의 문제가 걸리니까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이렇게 박 대통령 빌미로 뭐 살아보려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야말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듣기엔 뭐 이렇게 지역적인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후에 어떤 친박 청산을 좀 밀어붙이려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 의원총회 3분의 2의 그 조치가 필요해요. 제명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친박 의원들의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볼 때 말이죠. 뭐 초재선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3분의 2가 서청원 최경환 8선 4선 의원들이잖아요. 이 의원들 선배 의원들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이런 이제 바퀴벌레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었어. 그리고 뭐 정치적 언어로서도 뭐 적절한 표현은 네. 아니죠. 그런 표현을 일부 써서 뭔가 당내 그 여론을 조성해 보려는 것이 아닌가, 뭔가 결집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어떻게 과연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홍준표 대표가 당내 갈등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도 쭉 서청원, 최경환 서로 같이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 70년대, 80년대 정당에서 많이 나왔던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일정 부분 저는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표결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표결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도 표결보다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모아서 그것으로 결정하는 걸로 따르고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이것으로 끝내자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에서도 보면 현역 의원들의 불패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친박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내지 45%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분들을 의원총회를 열어서 출당을 성공시키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아주 노회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길 확률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표결까지 가지 않고 자 일단은 여기에서 봉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당의 어떤 질적인 개선, 질적인 어떤 개혁 이런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현실적으로 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가 이런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압박하는 것은 자진 출당에 대한 생각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앞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 열어서 표결에 붙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표결이 3분의 2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당이 상당히 갈등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표가 그쪽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원내대표에게 이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네. 정호태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것도 뭐 명분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서초원 최경화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해주면 뭐 홍 대표로서는 제일 좋은 일이겠으나 네. 서초원 최경화 의원이 아마 탈당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이 두 사람도 향후 정치적 입지가 뭐 굉장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전 탈당하려고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명분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겠죠. 단지 중요한 거는 한국당이 이런 뭐 어떤 기계적인 통합도 통합입니다만 좀 구태의연한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퇴행적인 어떤 그러한 사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난 모습을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뭐 개혁 조치라든지 이런 걸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런 통합 그리고 청산 작업을 해놔야 되는데 네.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뭐 그건 결정됐습니다만 너무 이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국민들 뭐 상당수에게 그렇게 어떤 파괴를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번 주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야권의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사안 못지않게 관심인 부분이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적극적인 이 사수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떻게 인사청문회까지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이 5일이잖아요. 네. 뭐 닷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열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지명된 다음에 지명된 직후에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논조가 나왔고 네. 청와대의 입장도 처음엔 조금 언론의 고동스러운 입장인 것 같다가 아주 지금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그 방어한 쪽으로 이제 스탠스가 바뀐 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즘 워낙 여러 가지 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또 이 언론을 장식할 거고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많기 때문에 좀 홍종학 후보자에 관련된 문제는 좀 언론에서 좀 한편 밀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에서도 청와대가 계속 뭐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진 사퇴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단지 네. 이제 정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정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보면 청와대와 여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엄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뭐 이 당내 산자위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에게 홍종학 후보자 해명 자료를 돌렸다 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당정이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서는 이유 아무래도 이 낙마를 하게 된다면 박성진 후보자에 이어서 두 번째 낙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문재인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기도 한데 그 후폭풍 역시나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두 번 낙마를 한다는 것은 청와대 인사팀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격적으로 저는 인사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청와대의 설명을 들어보면 30분 정도를 검증을 했는데 반 정도는 고사를 하고 반 정도는 자격이 없고 마지막 나온 분이 지금 홍종학 후보자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 보면은 캐비어 좌파라는 그런 비난을 상당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입진보라는 건데 위험 감수도 하지 않고 정의 실천하면서 자신의 양심적이라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캐비어 좌파라고 하는 이제 비난인데 과거 국회의원 할 때 본인이 얘기한 것과 지금 현재 어떤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일 때는 어떤 소신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권의 칼라와 이념적 동일성이 맞지 않으면 정말 개혁 정권에 있어서 개혁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쪼개기 증여라든가 삼수 사수해서 서울대에 가야 된다.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타이밍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정기 국감이 끝난 다음에 예산 네. 국회로 지금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12월 1일까지 예산 전쟁, 입법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홍종학 후보자를 지금 상당히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자진 사퇴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무시하고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았을 때 과거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그러면 저는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야당에서 이걸 걸고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그럼 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야당한테 그러면 홍종학을 대신할 후보를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분을 모셔다가 장관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아주 중체대한 이런 시기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홍정화 후보자라든가 대통령한테 상당히 안 좋은 시점에 지금 걸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래도 예산국회가 돌입한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로서는 첫 정기국회에서 지금 개혁 입법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의 협조가 필수적일 텐데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번에 이 홍정화 후보자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 의원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사례를 든 걸 가지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다, 적폐 정치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반발을 한다면 이 앞으로 개혁 입법 과제 그리고 예산 전국에서 상당히 여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금 감사원장 네. 국회 인준도 남아 있어요. 황창현 감사원장이 곧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대법관 2명도 지금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 논점, 이 쟁점은요. 여러 가지 뭐 세대를 건너뛴 징역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게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거든요. 불법이 아니고 이건 합법적 절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단히 앞뒤가 좀 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게요. 홍정화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 제안한 법안의 제안 이유에 보면은 네. 합법적 절세를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합법적 절세의 이 어떤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이걸 좀 보완하자라는 의미의 법안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만약에 그런 법안을 제안하지 않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면은 야당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탈세를 했거나 네.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본인이 한 말이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후보자이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이런 것과 많이 안 맞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분이 시민활동도 그렇게 했고 또 재벌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소신껏 주장해 왔는데 바로 그 점이 바로 지금의 자신의 행태 이런 것들과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만약에 홍정화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낙마하게 된다면 아직도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저는 임명을 강행할 공산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정치는 상도라는 것이 있어서 야당의 지도자 대표죠. 대표와 이것이 부딪히는 면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다리 살릴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인사권자는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